지금 당신 눈앞의 빈 공간, 정말 비어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순식간에 생겨났다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현상이 단순한 실험실의 호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우주 전체가, 은하들이, 별들이, 그리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기묘한 양자 법칙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140억 년 전 빅뱅 이전엔 뭐가 있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아름다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무를 떠올려 보려 해도 어렵습니다. 우리 뇌는 항상 뭔가를 상상하거든요. 깜깜한 어둠이나 텅 빈 방 같은 걸 떠올리지만 그건 진짜 무가 아니에요. 공간이라는 무대 자체가 이미 존재하는 거니까요. 진정한 무는 시간도, 공간도, 에너지도, 심지어 물리 법칙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하지만 그 이전의 순간, 창조 이전의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과학도 비슷한 한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망원경과 관측 장비들이 우리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약 140억 년 전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와 밀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고 이후 계속 팽창하며 식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엔 뭐가 있었을까요? 일부 우주론자들은 흥미로운 시나리오들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우리 우주는 이전 우주에서 태어났고 끝없는 순환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두 개의 다른 우주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답은 우리 우주가 말 그대로 무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어떻게 무언가가 나올 수 있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뉴턴의 우주는 정교한 시계 같았습니다.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결정돼 있었죠. 하지만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이 확고한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줬고 실험실에서는 원자 세계가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돌아간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서는 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전자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동시에 알 수 없었어요. 물리학자들은 확률로 말하기 시작했고 이 새로운 규칙의 체계를 양자역학이라고 불렀죠. 우리 일상은 여전히 확실성의 세계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은 컵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던진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죠. 논리와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무는 무고 유는 유죠. 하지만 원자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에서 유가 생겨나고 물질이 다른 물질을 통과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기묘한 양자 세계가 우리와 우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우주의 첫 순간부터 먼 미래까지 양자역학의 의미를 풀어내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920년대 중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원자 안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했거든요. 기존 물리학으로는 원자가 존재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전자가 행성처럼 원자핵 주위를 돈다면 에너지를 잃고 금방 떨어져야 했으니까요. 수개월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여름 꽃가루 알레르기까지 심해졌습니다. 코는 막히고 머리는 멍해져서 그는 북해의 작은 섬 헬골란트로 피신하기로 했죠. 고요한 섬에서 신선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하이젠베르크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전자의 궤도를 직접 볼 수 없다면 왜 그걸 계산하려고 애쓰는 거죠? 대신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것만 다루면 되지 않을까요?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점프할 때 나오는 빛의 주파수처럼요. 이 생각을 수학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밤새 계산에 몰두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그는 바위에 앉아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손에 든 종이에는 이상하게 생긴 방정식들이 적혀 있었지만 놀랍게도 실험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발견한 수학은
행렬이라는 형태였는데 당시로선 물리학에서 흔하지 않은 방식이었죠. 흥미롭게도 에르빈 슈레딩거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접근법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슈레딩거는 파동 방정식을 써서 전자를 설명했는데 전자가 특정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퍼져 있다고 봤어요. 파동 함수라는 개념으로 말이죠. 두 사람의 수학은 겉보기엔 완전히 달랐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자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있을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거였죠. 하이젠베르크는 자신의 방정식을 들여다보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위치와 속도의 불확실성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였어요.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면 속도는 더 불확실해지고 속도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 위치가 흐릿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죠. 상자 안에 전자를 가둔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전자가 벽에 부딪히며 튀어다니다가 온도를 낮추면 점점 느려져서 결국 절대 영도에서 완전히 멈출 거예요.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걸 금지합니다. 전자가 상자 안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속도는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 영도에서도 전자는 계속 요동쳐야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완전히 멈출 수 없어요. 위치와 속도뿐 아니라 에너지와 시간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에너지가 짧은 순간 동안 변동할 수 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아주 잠깐 어기는 거죠. 이 때문에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할 진공조차 사실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가상입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면서 진공의 에너지를 채우거든요. 양자 진공이라고 부르는 이 에너지는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결국 무라는 개념 자체가 양자역학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 환상이고 무조차도 실은 무언가인 셈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우주의 근본 법칙인데 우리 일상 세계와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거시적인 우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존재부터 우주의 탄생까지요. 이걸 이해하려면 태양을 살펴봐야 합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태양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신이라는 모든 신의 왕이었고 그리스에서는 헬리오스가 황금 마차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른다고 믿었죠. 하지만 태양의 진짜 동력원은 뭘까요? 그냥 거대한 불덩어리일까요? 19세기 중반이 돼서야 과학적 접근이 시작됐습니다. 절대 온도의 단위로 이름을 남긴 켈빈 경은 태양의 나이를 계산해 보려 했어요. 당시 물리학으로는 태양을 중력으로 압축된 거대한 기체 덩어리로 봤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태양이 1억 년 정도밖에 못 버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억 년은 확실히 넘지 못할 거라고 켈빈은 단언했죠. 지구의 생명체들도 수백만 년 안에 태양의 빛과 열을 잃게 될 거라고요. 이 추정은 지질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륙이 형성되고 침식되는 데 필요한 시간, 생명이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턱없이 짧았거든요. 하지만 켈빈은 원자핵이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물리학자들은 원자의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음전하를 띠인 전자들이 작은 핵 주위를 돌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 전체보다 수천 배나 작습니다. 양전하를 띤 양성자들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 모여 있으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했죠. 물리학자들은 이걸 강한 핵력이라고 불렀고 이 힘을 이용하면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곧 알아냈습니다. 실험실에서 원자들을 충돌시키자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1920년 케임브리지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은 이 현상과 별을 연결시켰습니다. 별의 동력원이 원자핵에 있다고 본 거죠. 태양을 포함한 별들은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원소죠. 1930년대 내내 물리학자들은 별빛이 핵융합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소 같은 가벼운 원소들이 강한 핵력으로 결합해 더 무거운 원소가 되는 과정이죠. 하지만 여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힘을 고려해야 했거든요. 첫째는 핵들을 묶는 강한 핵력인데 이건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동합니다. 두 핵이 거의 닿아야 강한 핵력이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성자들은 서로 밀어내는 전자기력 때문에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태양 내부에서 융합이 일어나려면 핵들이 충분히 세게 부딪혀서 전자기 반발력을 극복하고 강한 핵력이 작동할 거리까지 접근해야 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었죠. 태양 중심부는 엄청난 압력으로 짓눌려 극한의 온도에 이릅니다. 계산해보니 새로 태어난 태양의 중심 온도는 약 1500만 도 정도 되는데 이 온도에서 양성자들의 충돌은 너무 약해요. 전자기 반발력이 양성자들을 너무 멀리 떨어뜨려서 융합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어떻게 빛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미시 세계의 양자역학이 등장합니다. 조지 가모프라는 수수께끼 같은 과학자가 답을 찾아냈죠. 러시아 제국의 오데사에서 태어난 가모프는 진정한 박식가였습니다. 우주의 탄생부터 방사성 붕괴, DNA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까지 온갖 분야를 연구했거든요. 우리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양자역학에 대한 그의 통찰입니다. 가모프는 충돌하는 핵들을 단단한 공처럼 다뤄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양자 수준에서는 모든 게 흐릿하거든요. 두 핵이 충돌할 때 그들은 단순히 어떤 특정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여러 거리에 있는 거죠. 이 흐릿한 분포 어딘가에서는 강한 핵력이 작용할 만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양자 불확실성을 통해 두 핵이 전자기 반발의 장벽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융합이 일어나면서 핵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이렇게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을 통과하는 현상을 양자 터널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태양을 빛나게 하는 비밀입니다. 1940년대와 50년대를 거치면서 천문학자들은 별의 비밀스러운 삶을 착실히 밝혀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핵 연구가 급증한 덕분이기도 했죠. 그들은 복잡한 핵 융합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냈어요. 처음엔 단순한 수소에서 헬륨으로, 그 다음 헬륨에서 베릴륨과 탄소로, 그리고 더 무거운 원소들로 이어지는 과정을요. 하지만 양자물리학의 도움을 받아도 핵 반응은 까다로웠습니다. 탄소나 산소, 철 같은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아주 무거운 별이 필요했거든요. 오직 거대한 별의 중심부에서만 엄청난 무게로 압축돼 극한의 온도와 밀도에 이른 곳에서만 이런 핵융합이 가능했습니다. 이 원소들은 우리 존재에 필수적이지만 별 깊숙이 묻혀 있으면 쓸모가 없죠. 별의 생애 마지막에만 이 원소들이 방출될 수 있는데 미시적이고 일상과 무관해 보이는 양자역학의 세계가 별에게 빛을 줄 뿐 아니라 이 원소들을 우주로 날려보내는데도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요. 중성미자는 참으로 기묘한 입자입니다. 질량은 거의 없고 전하도 없어서 모든 전기장과 자기장에 투명해요. 강한 핵력도 느끼지 못하죠. 사실 중성미자는 오직 약한 핵력만 느끼는데 이건 기본 양자힘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녀석입니다. 볼프강 파울리가 1930년대에 이론적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 잡아내기까지는 25년이나 걸렸어요. 양자 양력 상호작용만 하기 때문에 중성미자는 대부분의 물질을 그냥 무시합니다. 일광년 두께의 납을 통과해도 단 하나의 원자와 부딪힐 확률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중성미자는 초신성, 즉 거대한 별의 죽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대한 별이 붕괴하는 엄청난 압력 속에서 전자들이 양성자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중성미자가 쏟아져 나와요. 엄청난 수의 중성미자들이 별을 탈출하려 하는데 초고밀도 환경에 갇혀서 떨어지는 물질층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전히 숫자의 힘으로 붕괴를 역전시켜 별을 찢어버리죠. 다양한 원소들을 우주 전역으로 뿌리면서요. 분명히 양자 물리학은 우주의 작동 원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태양열을 만들어내거나 우주 전역에 원소를 재활용하는 역할을 통해 우리의 모든 존재에 필수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극도로 작은 것의 양자적 성질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우주 전체가 하나의 양자 객체일까요? 양자 물리학에서 파동함수는 객체의 모든 정보를 담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개별 객체를 두 개의 파동함수로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의 파동함수로 둘 다 포괄하는 겁니다. 사실 양자 이론에서는 아무리 많은 입자라도 하나의 파동함수로 설명할 수 있죠. 이게 엄청난 질문을 불러옵니다.
가능한 것 중 가장 큰 질문이에요. 우주 전체의 양자 상태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파동함수를 쓸 수 있을까요? 모든 물질 입자와 모든 빛의 광자를 담는 파동함수 말입니다. 그건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고전 물리학의 세계를 생각해 봅시다. 특정 순간의 모든 원자와 광자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비현실적이지만 이론상 가능하죠. 이 정보가 있다면 물리 법칙을 써서 미래의 모든 입자가 어디 있을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전 물리학은 결정론적이거든요. 우주는 시계처럼 똑딱거리고 미래는 완전히 오늘의 구조 속에 새겨져 있어요. 반면 양자 물리학은 확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파동 함수를 알면 내일의 파동 함수도 알 수 있지만 하나의 명확한 내일이 아니라 가능한 여러 내일들이 나와요. 이 중 어느 게 우주의 진짜 미래 경로를 따를까요? 물리학자들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1950년대에 휴 에버렛 3세는 급진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다중세계 관점에서 그는 우주에 단 하나의 미래가 없다고 봤습니다. 저박 다중우주에는 다른 버전의 당신이 있어요. 어떤 우주에서는 복권에 당첨됐을 수도 있고 다른 우주에서는 록스타나 유명 배우일 수도 있죠. 물론 어떤 우주에서는 지금과 완전히 똑같고요. 에버렛의 아이디어는 당시로선 너무 급진적이어서 인정받지 못했고 그는 결국 과학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주 전체의 파동함수라는 개념은 그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어요. 스티븐 호킹조차 양자 우주가 위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를 풀 수 있는지 고민했죠. 바로 우주가 시작점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짐 하틀과 함께 연구하면서 호킹은 초기 우주에서 시간의 양자적 성질이 불분명했다고 추론했습니다. 시간은 우주가 더 뚜렷해진 뒤에야 실제로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상대성 이론에 기록된 고전 우주론을 괴롭히던 특이점은 발생할 수 있는 진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상하시겠지만 모두가 이 그림에 만족하는 건 아니고 논쟁은 계속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양자 물리학이 우주의 시작과 연관된 방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알아보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존재의 1조분의 1초까지요. 1970년대 물리학자 앨런 구스에게는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숨겨야 할 게 있었죠. 자기 홀극이라는 거였어요. 전하의 자기적 동등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하가 양전하나 음전하일 수 있듯이 이 홀극들은 순수하게 북극이거나 남극일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학교에서 가지고 놀던 자석은 항상 북극과 남극을 둘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북극만 있거나 남극만 있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구스는 이걸 생각하고 있었고 왜 숨겨야 했을까요? 구스는 우주론자였고 아주 초기 우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서 많은 물리학자들은 물리 법칙이 더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가지 기본 힘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초강력이 있었다는 거죠. 우주가 식고 팽창하면서 이 초강력이 현재의 힘들로 쪼개졌다는 겁니다. 이 초강력 안에서는 전기와 자기 사이에 구분이 없어야 하는데 전하가 있다면 자기 홀극도 있어야 했죠. 하지만 우주에는 전하가 넘쳐나는데 자기 홀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강력 그림이 맞다면 이 자기 홀극들을 숨겨야 했고 1981년 구스는 흥미로운 해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우주가 아주 어렸을 때 급격한 팽창을 겪었다면 어떨까요? 이 급팽창이 홀극의 수를 희석시켜서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 하나 정도만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지할 수 없을 테니까요. 방정식을 들여다보던 구스는 이 급팽창이 우주의 다른 특징들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째, 우주가 왜 그렇게 매끄러운가 하는 문제였죠. 우주를 수백만 광년에서 수십억 광년 규모로 보면 어디나 똑같아 보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무작위 요동만 있었다면 어떤 영역은 더 밀도가 높고 어떤 영역은 낮아야 한데 말이죠. 구스는 급팽창이 아주 작은 공간 조각을 우리 주변 우주 크기로 부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조각은 너무 작아서 꽤 매끄러웠을 거고 그 매끄러움이 하늘에 매끄러움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양자 세계가 고개를 듭니다. 이 초기의 매끄러운 공간 안에도 양자 진공은 여전히 존재했을 테니까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에너지와 물질을 생성하고 소멸시켰을 겁니다. 우주가 급팽창하면서 이 극미세한 요동들이 공간에 얼어붙었어요. 급팽창이 끝나면
그 에너지가 물질과 복사의 형태로 우주에 쏟아지고 얼어붙은 양자 요동은 한 곳에는 물질이 조금 더 많고 다른 곳에는 조금 덜하게 만들었죠. 이 차이는 정말 작았습니다. 10억의 1보다도 작았어요. 하지만 우주 탄생의 불길이 가라앉으면서 중력이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과밀도 영역들이 주변에서 물질을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물질과 기체 덩어리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빅뱅 후 수억 년이 지나자 그들은 최초의 별을 형성할 만큼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급팽창 때 우주에 얼어붙은 양자 요동이 오늘날 은하의 씨앗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주 배경 복사에 고대 빛에 새겨진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 양자 세계는 우리 우주를 만들어냈지만 한 걸음 더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양자 역학을 써서 우주가 실제로 어디서 왔는지라는 궁극적 질문에 맞설 수 있을까요? 1973년이었습니다. 젊은 물리학자 에드워드 트라이어는 현대 우주론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데니스 시아마의 강연을 듣고 있었어요. 강연에 잠깐 멈춤이 있었고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트라이어는 자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주가 진공 요동일지도요. 강의실에 웃음이 일었고 시아마는 강연을 계속했지만 트라이어민 농담이 아니었어요. 1973년 12월 그는 거의 정확히 그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주는 진공 요동인가? 트라이어는 양자 진공의 기묘한 함의를 풀어내려 하고 있었어요. 진공의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요동칠 수 있고 아주 짧은 순간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이게 그를 우주의 총 에너지 내용이 얼마인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모든 질량과 운동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일 테지만 중력장과 다른 장들의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음수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죠.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합치면 어쩌면 균형을 이뤄서 총합이 0이 아닐까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들여다보던 트라이어는 0 에너지의 요동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주 전체가 그냥 양자 요동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이건 즉각적인 질문을 불러옵니다. 이 요동은 어디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리는 셈이죠. 양자장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 이전엔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양자 우주 안에서 무에서 유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 밖의 진정한 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여전히 과학의 경계를 넘어선 질문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존재의 첫 극미세한 순간들 안에서 양자 역학이 필연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맨 끝은 어떨까요? 먼 미래에 상상할 수 없이 광대한 우주도 양자에 의해 형성될 수 있을까요? 우주가 젊고 에너지가 넘쳤을 때는 별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존재할 모든 별의 절반이 처음 수십억 년 동안 생겨났고요. 지난 90억 년 동안 거의 모든 나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주가 나이를 먹으면서 별을 만드는 능력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미래에는 단 5%의 별만 더 태어날 겁니다. 하지만 별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무거운 별은 수백만 년을 살고 태양 같은 별은 수십억 년을 가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장 작은 별들만 존재할 겁니다. 희미한 적색 외성들이요. 이 작은 별들은 핵연료를 극도로 매끄럽게 태워서 수십조 년을 살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핵 불꽃도 꺼집니다. 남는 건 어두운 껍데기뿐이고 죽어가는 우주로 천천히 열을 잃어가죠. 물론 힘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중력은 계속 압축하고 또 압축합니다. 안정적인 핵에너지 흐름이 없다면 중력이 죽은 별을 존재에서 뭉개버릴 것 같지만 뭔가가 이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붕괴를 막아줍니다. 또다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그 원천이에요. 별이 식고 에너지를 잃으면서 그 심장에서 중력은 전자와 양성자를 점점 더 가까이 압축합니다. 개별 전자 입장에서 요동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작아지죠. 양자 물리학 용어로 전자가 작은 부피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자 속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점점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절대 영도의 온도에서도 양자 역학은 전자들이 계속 요동치도록 보장합니다. 전자들은 이제 축태압이라고 알려진 양자 압력을 가지게 되고 이게 중력 붕괴를 멈추는 거죠. 죽은 별들은
그곳 어둠 속에 영원히 앉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영원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 규모에서는 물질 자체의 안정성이 의문으로 떠오릅니다. 양성자는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힌트들이 있거든요.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힘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의 36제곱년이라는 시간 규모에서 그들의 존재가 명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힘들의 작용이 양성자를 더 단순한 입자들로 분해시킬 수 있고 결국 죽은 별의 물질은 그냥 어둠 속으로 녹아들 겁니다. 양성자들이 사라지고 나면 블랙홀만 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공간의 왜곡일 뿐이라 무적일 것 같지만 양자 물리학은 블랙홀의 시간도 제한돼 있다는 걸 보장해요. 버인은 다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특히 겉보기에 빈 공간의 에너지 요동이죠. 스티븐 호킹이 처음으로 양자 진공이 블랙홀의 파멸을 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양자 진공의 수학은 꽤 복잡한데 모든 입자와 반입자의 양자장 요동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특히 이상한 면 하나는 입자의 파동이 시간을 앞으로 움직이는 동안 반입자의 파동은 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무작위 진공 덩어리에서 이 파동들은 거의 상쇄되지만 블랙홀 근처는 무작위 진공 덩어리가 아니에요. 블랙홀의 존재, 즉 들어갈 수는 있지만 빠져나가는 게 불가능한 곳은 과거와 미래를 확고하게 분리하고 이게 진공의 양자 파동 상태를 교란시킵니다. 요동하는 장의 일부가 더 이상 상쇄되지 않고 가상 입자들이 실제 입자가 되는 거죠. 블랙홀의 에너지를 활용해서요. 입자들이 흘러나가면서 블랙홀은 천천히 증발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우주 여행이 끝에 이른 것 같지만 더 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1958년 물리학은 떠들썩했습니다. 모든 것의 이론에 대한 소문이 돌았거든요. 이 이론은 양자 물리학과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하나의 수학적 우산 아래 통합할 거였어요. 물리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휘어진 시공간의 언어와 양자 역학의 확률이 단순히 양립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것의 이론은 우주의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었죠. 이 이론의 제안자들은 하이젠베르크와 파울리였는데 양자 물리학의 거인들이었어요. 중성 미자를 발견하고 불확정성의 원리를 만든 젊은이들이 아니라 이제 원로가 된 모습이었지만요. 하지만 어쩌면 둘이 함께 수학적 안개를 뚫고 문제를 풀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파울리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 새 이론에 대해 연설하도록 초청받았고 프린스턴에서 물리학자들이 위대한 인물의 설명을 듣기 위해 찾아왔어요. 하지만 강연이 펼쳐지면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걸요. 모든 입자가 사실은 하나의 진정으로 근본적인 입자의 다른 모습이라는 아이디어는 옳을 수 없었어요. 프리먼 다이스는 고귀한 동물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많은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모든 것의 이론에 집착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은 테오도어 칼루자가 전자기력을 일반 상대성 이론에 추가했을 때 흥분했지만 양자 여학을 포함하는 게 문제투성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흥분이 가라앉았죠. 그럼에도 아인슈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55년 사망 전까지 모든 것의 이론을 도출하려는 여러 시도를 했어요. 그의 시도들에 대해 이렇게 썼죠. 내 지적 자손 대부분은 실망한 희망의 무덤에서 아주 어리게 끝난다. 이 탐색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고 이상하게도 과학적 성공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여전히 중력의 가장 정확한 설명으로 남아있거든요. 당신의 GPS가 이것의 증거고요. 다른 힘들, 즉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에는 양자 물리학만 필요합니다. 이것도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이론이에요. 양자장 이론이라고 알려진 현대적 형태 안에서 쿼크는 쿼크장의 파문이고 광자는 광자장의 파문이며 전자는 전자장의 파문입니다. 양자장 이론의 수학은 입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확률을 정확히 알려주고 대형 강입자 충돌기의 충돌에서 튀어나온 입자들에서 정확히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주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수학은 현재 형태로는 단순히 양립 불가능합니다. 함께 작동하길 거부하는 거죠. 새로운 수학을 가진 새로운 이론이 필수적입니다. 물리학자들은 따라서 그들을 안내할 실험적 단서 없이 이론적 놀이터에 갇혀버렸고, 이게 당연히 아이디어의 폭발로 이어졌죠. 어쩌면 세상은 궁극적으로 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진동이 그것이 쿼크인지 전자인지를 결정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고리 양자중력이 맞아서 우주가 시공간의 실로 스스로를 짜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11차원 바다에 떠다니는 막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중 어느 것도 깨달음으로 가는 진정한 길이 아닐 수도 있죠. 한 세기 동안 이어진 이론 탐색은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모든 것의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요. 중력과 양자 물리학이 하나의 언어로 쓰여 있다면요. 그것이 우주의 어떤 비밀을 드러낼까요? 첫 번째로 들여다볼 곳은 블랙홀 아닙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만으로는 블랙홀 안의 모든 질량이 무한 밀도의 한 점으로 압축되는데, 무한대는 물리 이론에 있을 곳이 없거든요. 모든 것의 이론 안에서는 양자의 작용으로 이 무한대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괴롭히는 또 다른 무한대도 있어요. 우주 탄생 시점의 무한대죠. 창조의 순간에 우주 밀도는 무한대였고, 이 무한대가 우리가 빅뱅 이전을 들여다보는 걸 막습니다. 우리 우주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걸 막고요. 이전에 무엇이 왔는지 아는 걸 막습니다. 모든 것의 이론이 이 잠긴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죠. 어쩌면 우리가 이전 화신에서 태어났다는 걸, 우리 우주 이전에 우주가 있었다는 걸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중우주에서 길을 잃었고 무수히 많은 다른 우주들 중 하나의 우주일 뿐이라는 걸 발견할 수도 있죠. 아니면 문을 열고 나서 우리 자신이 심연을 응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작위 요동에서 태어난 일탈, 끝없는 무의 배경에 맞선 양자적 꿈에 불과한 우리의 존재를 마주하게 될지도요.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단순합니다. 무는 정말로 무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빈 공간조차 에너지로 끌어오르고, 이 에너지가 우주를 만들고 별을 빛나게 하며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40억 년 전 그 극초기 순간부터 수천 조년 후 먼 미래까지 양자의 법칙은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시간과 공간 자체가 양자적일까요? 다른 우주들이 정말 존재할까요? 우리는 언젠가 모든 것의 이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과학의 최전선에 서 있고 다음 세대의 물리학자들이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매 발걸음마다 새로운 경이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무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이 우주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자체로 가장 큰 기적일지도 모릅니다.